내 이름은 콘도우 세이지. 대기업인 고미카도 인터내셔널에 다니는 28살의 회사원이다. 월급은 동세대 사람들에 비해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출세기류를 타고 있고 상사들로부터 기대도 한 몸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장차 중역이 될 제목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듯? 이런 내가 부럽다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 나는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 내가 살던 집은 동네에서 가장 낡은 아파트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우셨다. 엄마도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그런 자기 몸은 돌보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나도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동아리 활동을 할 시간도 없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못했다. 너 알바 시간 너무 길지 않니? 좀 줄이지 그래.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간도 없이 알바에 공부만 하는 게 안타깝다.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는 없니? 엄마, 나는 대신 사회 경험을 일찍 쌓고 있잖아.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래도 엄마야말로 무리하지 마. 이젠 나이도 많잖아.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엄마는 아직도 팔팔하거든? 그렇게 팔팔하면 나가서 남친을 찾아보던가 그럼. 너 엄마를 아주 가지고 놀아라. 어? 엄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는 항상 웃었고 행복했었다.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대입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명 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드디어 엄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 첫 월급 받으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글쎄. 엄마, 미안. 몸이 안 좋아. 수면 부족인가? 엄마! 엄마! 응급차에 바로 실려갔지만 엄마를 살릴 수 없었다. 엄마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던 것이다. 나를 지탱해주던 중심점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회사 일은 그런 나와는 상관없이 기계처럼 돌아갔고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차라리 바쁘게 지냈던 게 다행이었다 싶을 때도 있다. 만약 이 다음에 내 가족이 생긴다면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묵묵히 노력한 결과 간부 후보 사원으로 평가받는 결과로 보상받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인연을 만나 결혼을 했다. 아내의 이름은 케이코. 케이코에게 프로포즈할 때 나는 평생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다. 미안, 오늘도 늦게까지 잔업했어. 어쩌겠어. 출세 코스를 달리는 중인데 남들보다 바쁜 건 당연하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보란듯이 더 출세해서 자기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 남부럽지 않게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나 믿고 조금만 더 참아줘. 자기, 우물가에서 숭늉 찾겠다. 나 아직 임신도 안 했어. 뭐 그렇긴 한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 알았어. 난 믿고 기다리면 돼? 응, 나만 믿어. 케이코는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나에게 불평불만 한 번 없이 항상 응원해주는 아내였다. 나는 그런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들이 그래도 가끔 와이프한테 점수도 따야지 하는 성화에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집에 들어가게 됐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케이코에게 서프라이즈를 할 생각으로 집 근처 백화점에 들러 케이크와 고급 와인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케이코가 좋아해 주려나? 나왔어, 케이코! 어디 있어? 평소보다 힘있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케이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케이코! 케이코! 침실로 들어가니 케이코의 외출복이 침대 위에 마구잡이로 나와 있었다. 집에서 혼자 패션쇼를 하고 놀았나? 케이코가 보낸 문자를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대체 어딜 간 거야? 문자라도 보내볼까 잠깐 고민을 하는 사이 화려한 복장을 한 케이코가 돌아왔다. 내가 집에 있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는 눈치였다. 자기야! 왔어.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그게 친구가 고딩 때 동창끼리 모이기로 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해서 화장품이라도 살까 하고 쇼핑 갔다 왔어. 그렇게 차림에 신경 써야 되는 자리야? 그럼 그날 내 의상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난 그쪽은 잘 몰라서. 배고프지? 내가 금방 저녁 차릴게. 부자연스러운 말투며 행동이 신경 쓰인 건 사실이지만
설마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닐 거라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모두 아내를 위해서고 아내도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한순간 떠오르는 의심을 세차게 떨쳐내고 그날 저녁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겨우 3일 후 그런 나를 바닥에 내리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 아내는 지난번에 말했던 모임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혼자 있는 반찬을 안주 삼아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다. 그때 아내에게서 라인이 왔고 나는 집에 온다는 연락이려니 하고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내가 말했었지? 우리 달링 완전 혼남이라고. 봐봐. 내용을 보고 케이코가 엄청 취해 있다는 걸 알았다. 친구한테 보내려던 걸 나한테 잘못 보낸 걸 테고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역시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만약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친구한테 내 자랑을 하진 않을 테니까 잠깐이지만 괜한 의심을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사진을 보내려나? 내심 기대가 됐다. 나는 일단 어떤 사진을 보낼지 기다렸다. 잘못 보냈어. 나 남편이야. 그 말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내가 아니었다. 누구야? 이 남자 누구야? 나는 반사적으로 친구인 척하고 답장을 보냈다. 달링이 남편이 아닌가 봐? 뭐라니? 우리 남편은 요즘 너무 바빠서 부부관계도 한 달 이상 없다. 속궁합도 사실 안 맞아. 그렇구나. 난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이게 또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거든. 무슨 타이밍? 남편이 너무 바빠서 서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마무리가 깔끔할 거 아니니. 하지만 그건 케이코를 위해서 남편이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 아닐까? 난 그런 부탁한 적 없어. 그리고 비교도 안 되게 킹왕짱 잘 나가는 남자 잡았거든. 남편은 뭔 놈의 남편?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아내와 잠자리가 뜸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관계를 거부한 건 아내였지 내가 아니다. 아까 사진으로 본 불륜남은 댄디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에 옷이며 시계며 차림새가 꽤나 럭셔리했다. 돈이 많은 사람이란 느낌이 물씬 풍겼다. 아내와 연상의 남자의 빼박 불륜 증거들, 방금 전까지 먹었던 음식에서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늦은 시간 케이코는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 잔뜩 취해서 들어왔다. 솔직히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걸 오늘 일로 깨달았다. 증거인멸을 위해 아내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고 내 핸드폰에만 증거를 남겨뒀다. 다음 날도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메시지 화면을 확인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아마 그날 술이 너무 취한 탓에 자기가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미련 없이 이혼을 결심했다. 메시지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했다. 아내가 쏠 약속이 있을 때를 노려서 뒤를 밟은 결과 예상대로 결정적인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 흥신소 조사에 의하면 불륜 상대는 모로보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제법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었다.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10살 된 딸아이까지 있다고 했다. 갈수록 놀라운 일이었다.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남편 있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 둘 다 상종 못할 인간인 게 틀림없다. 실상을 알수록 이혼에 대한 의지가 굳어져 갔다. 결정적인 증거를 얻은 나는 그날 즉시 아내에게 증거를 보여줬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나의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다. 아내의 부드러운 표정은 돌변했고 역으로 멸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뭘 물어? 본 그대로지. 뭘 잘못했다고 큰 소리야.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 줄이나 알아? 그 정도 분별력도 없어? 뭐래니 정말?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해봐야 기껏 연봉 600만 원밖에 못 받는 주제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래를 생각하면서 노력 중인 거 몰라? 그리고 내 나이 또래에 비하면 적은 수입도 아니야. 난 그걸로 만족 못해. 이세도 원했는데 너랑은 궁합도 잘 안 맞잖아. 돈도 없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너 말 가려서 해. 아이 문제는 네가 잠자리 거부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난 네 자식 낳고 싶은 마음 사라진 지 이미 오래야. 서로 죽도록 물고 뜯으며 생채기만 낼 뿐 아내는 죽어도 사과하지 않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이대로 시간을 끌어봐야 결말이 날 것 같지 않았다. 불륜남한테도 사실관계 따져 물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고 싶으면 그러던가. 어디 마음대로 해봐. 변호사를 통해서 불륜 상대에게 연락을 했고 며칠 후 불륜남의 와이프도 동석을 하고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입장 정리를 하기로 했다. 불륜남의 아내는 미인이었고 10살짜리 딸이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남편이 큰 잘못을 범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부인이 아닌데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불륜 당사자 둘은 딱 달라붙어 앉아서 여보란 듯이 애정 행각을 벌였고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었다. 우리는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으니까 얼른 끝내지 좀. 내 말이 누가 바람 피우고 싶게 하래? 매력 없는 게 죄지.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피해자야. 됐고 빨리 끝내기나 해. 그 순간 나도 더 이상 용서도 관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장의 서류를 두 사람 앞에 던졌다. 이게 뭐야? 두 사람한테 청구할 위자료야. 헐, 이걸 왜 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네. 바람 피우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그 논리를 계속 밀어붙일 거면 법정에서 따져보던가. 제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도 니들이 이길 승산은 없다는 것만 알아도 나도 이혼하고 싶어요. 앞으로 딸아이하고 만날 생각은 접어야 될 거예요.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만둘 거고요. 와, 박수! 내가 박수 쳐줄 테니까 얼른 떠나. 제발. 나는 여기 우리 영한 허니하고 재미나게 살 거니까. 저 여자분이 격리 일을 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헐, 이 아줌마가 정말 전업주부 무시해 지금? 내가 동계산도 못할 것 같아 보여? 그러세요. 그럼 난 이만.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가치를 못 느낀 나와 상대쪽 부인은 나머지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통지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상대쪽 아내분이 말을 걸어왔다. 그동안 힘들게 해드린 점 남편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라면 저도 죄송합니다. 아내 때문에 상처받으신 점.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인은 저런 남자한테는 너무 아까우신 분 같네요. 그러게요. 컨도우 씨 같은 분이 남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인처럼 차분하고 성숙한 분이 아내였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이대로 헤어지는 게 어쩐지 아쉬운 기분이 들었지만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말을 하고 돌아섰다. 그 뒤로도 아내분과는 위자료 청구 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변호사가 유능하게 처리해준 덕분에 두 사람의 각각 200만 원씩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결정에 불만을 품은 불륜 커플은 나와 부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지금 이거 우리 두 사람인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이것들이 정말... 불륜 커플은 위자료에 대한 보복으로 SNS에서 나와 세이나 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중상을 해댔다. 그 중에는 우리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한 콜라주까지 올라와 있었고 우리는 게시물 삭제를 하느라 노이로즈에 걸렸다. 게시물은 매번 비활동자의 어카운트를 이용했는데 게시물과 악플을 삭제하면 바로 어카운트를 탈퇴해버렸다. 좀처럼 범인의 꼬리를 잡기가 힘들었지만 그 두 사람이 범인이라는 건 틀림없었다. 변호사도 익명성이 높은 SNS 게시물을 두고 고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을 자금으로 해서 조사를 의뢰하고 증거를 착실하게 모아갔다. 이대로 물러서면 우리를 개무시한 그 인간들한테 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를 찾는 데는 장장 1년이나 되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 무렵 그 인간들의 동정에 변화가 생겼다. 지금까지 끝도 없이 올라오던 게시물들이 어느 순간 한 개도 올라오지 않고 멈춰버렸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리고 그 무렵 케이코한테서 연락이 왔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너를 두고 한눈을 팔다니 내가 너무 바보였어.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제발 부탁이야. 우리 다시 시작해. 이제 와서 뭐래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못 살겠어. 정말 너무 끔찍해. 매일. 돈 세는 일 자신 있다고 큰 소리 땅땅 치지 않았나? 처음엔 쉬울 줄 알았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끝이 없어. 그게 다가 아니야. 전 부인이 했던 일이라면 스케줄 관리에 인사 관리까지 전부 나보고 하라는데 돌겠어. 돈으로 남자를 고르는 너 같은 애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능력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지.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전 부인이 소처럼 일한 거지. 시끄러워! 내 아내를 함부로 말하지 마! 아내라니 무슨 소리야? 아내가 아내지 뭐긴 뭐야. 니들 둘이 우리를 계속 괴롭혔잖아. 그 문제로 같이 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랑은 차원이 다르게 고상하고 자립심도 강한 아주 멋진 여자야. 니들 덕분에 아내와 가까워졌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래, 고맙다 진심으로. 그 여자 나이도 많잖아. 애까지 딸렸고.
내 아내가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 나이 따위는 전혀 걸림돌이 안 돼. 지금 내 아이를 임신 중이고. 뭐? 네 애를 가졌어? 너도 아이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애는 있고 네 말대로면 남자 구실 잘하는 사람일 테니까 벌써 한 명 정도는 낳고도 남지 않나? 모르는 소리 마. 그 인간 무정자증이래. 뭔 소리야. 멀쩡한 친구로 딸이 있는데? 생활이 개차반에 고령까지 겹쳐서 안 된단 말이야. 난 이러다 임신도 못 해보게 생겼어. 노력해보자고 해도 필요 없다면서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딴 여자가 있는 게 분명해.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하지 아마? 그러지 마. 나 좀 살려줘. 너 진짜 그 늙은 여자가 좋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역겨운 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뭐 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러지 마. 그 후로 케이코한테 오는 연락은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사실 불륜남의 회사 사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케이코가 일을 너무 못해서 손발도 안 맞고 업무도 제대로 안 굴러가게 되자 불륜남이 전처인 세이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당신이었나 봐.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보이콧이라도 해서 혼을 내줄 걸 그랬나 봐. 그러게 아깝네. 아무튼 포기가 안 되는 인간들인 건지 뭔지 이틀 후 불륜 커플에서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싸워가면서. 야, 이 뻥쟁이야. 너랑 같이 살면 꽃길만 걷게 해준다면서 이게 꽃길이야?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이렇게 멍청한 여잔 줄 누가 알았어. 속은 건 나야. 이 쓸모없는 인간아. 누구더러 쓸모없대? 개차반으로 살다가 이제 애도 못 만드는 주제에?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옆집 사람들한테 항의 들어오니까 부부싸움은 딴 데 가서 해. 자기야, 나 이딴 남자 필요 없어. 나 이제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해. 저딴 늙은 아줌마를 어디 나한테 비교해? 안 그래? 닥쳐! 네 주제를 알아! 세이나, 너도 저런 능력 없는 남자한테 이제 지쳤잖아. 그지? 이제 원래 우리 자리로 돌아가자. 회사도 당신이 꼭 필요해. 그때 자기 친아빠가 난리치는 소리를 들은 딸아이가 뚜벅뚜벅 현관 앞까지 걸어왔다. 엄마, 아빠, 이 사람들 누구야? 고토미! 아유, 오랜만이다. 아빠야, 아빠. 불륜남은 과장되게 아빠가 왔다며 필사적으로 어필했다. 하지만 딸아이는 그 모습을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다. 이 아저씨 누구야? 고토미! 아빠야, 아빠. 너 벌써 아빠 까먹었어? 아니지? 딴 여자나 만나고 다니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 이름은 세이지야.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쇼핑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호한 태도에 불륜남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고토미, 아빠 기분 너무 좋다. 고마워. 그럼 우리 딸 예쁜 옷 사러 나가볼까? 와, 신난다. 케이코도 내 태도를 보고 기대를 접었는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두 사람을 향해 나는 따끔하게 쐐기를 받기로 했다. 아참, 그 사진이랑 동영상들 말이야. 모니로버시 씨, 당신 회사 컴퓨터에서 게시물을 올린 증거를 찾았거든.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증거라니? 어떻게? 조사 비용도 같이 청구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건 안 돼!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망해! 안 돼! 그게 아니어도 어차피 세이나가 없는 당신 회사는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게 아닌가? 포기해 그냥. 자기야, 난 안 했어. 글쎄, 네가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사진도 있던데 그 사진은 어떻게 유출된 거냐? 그건 남의 명예나 기분은 생각해 본 적도 없지? 뒷감당도 생각 좀 하고 살아. 죗값은 치르게 돼 있어. 전의를 상실한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얼굴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며 걸어나갔다. 반년 후 변호사를 통해 들은 말로는 불륜남은 우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다수의 계약과 관련된 위약금 등등 적자를 메꾸기 위해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으려고 또 빌리고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결국 회사는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해야 했으며 종업원은 달랑 케이코 한 명만 남았다고 한다. 듣자 하니 불륜남은 케이코와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케이코는 죽어도 못한다고 버티면서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다고 한다. 재산을 다 날린 남자와 그 남자 등에 악착같이 빨대를 꽂는 여자, 상상만으로도 지옥이다. 한편 우리는 손해배상으로 받은 위자료로 인테리어를 새로 싹 고쳤다. 가장 기쁜 일은 세이나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가족이 한 명 더 늘었다는 것이다.
나를 친아빠처럼 여겨주는 코토미도 동생이 태어났다고 무척 좋아한다.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물론 전처의 불륜과 SNS의 비방 중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 새로운 가족과 행복이 넘치는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 내 기분은 최고다. 어떤 면에서 전처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이코와 모로보시, 그 두 사람은 인생의 씁쓸함을 알려준 존재였다. 그런 모든 날들이 결국은 다 좋았다.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까. 내 이름은 오쿠노 에미, 24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번에는 나와 친구, 그리고 그 약혼녀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나한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히사오라는 남자입니다. 연애 감정은 전혀 없고 순수하게 그냥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둘 다 사회인이 돼서도 그 우정은 이어졌고 달에 몇 번은 마시러 갈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 히사오였지만 최근에는 조금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가 정근을 지방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히사오한테서 이런 라인이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정말 오랜만이다. 난 항상 잘 지내지. 너는 어때? 정근 가서 1년 정도 됐나? 벌써 그렇게 됐나? 빠르다.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정말 잘 지낸다니. 직급이라도 올랐어? 아니, 그건 그대로인데? 그럼 여자친구라도 생겼어? 뭐 사실 좋네. 축하해. 사실 정군 와서 얼마 안 되고 사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게 돼서 말이야. 정말 급정되잖아. 뭐 자세한 건 다음에 말해줄게. 약 1년 만에 대화를 한 거였지만 놀랄 일이었습니다. 설마하니 정근 가서 바로 여자친구를 만들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는 아닌데 얼마나 상대가 멋진 상대면 그럴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래도 결혼식 날짜까지 잡혀서 청첩장도 2달 이내에는 보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이야기에서 나도 어찌어찌 휴일을 조정할 수 있었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에는 틀림없으니까요. 조금은 진전이 빠르다고는 생각하지만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제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직 독신이고 만날 상대는 아직 없지만 우선은 만나볼 사람을 찾고는 있습니다. 바에 가거나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연애 매칭 앱이 참 좋더라고요.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기는 했는데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 이름은 츠바사 씨. 나이는 나보다 2살 연하. 사진으로 봐서는 꽤 내 타입이었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라인은 매일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선 느낌은 좋아요. 살고 있는 것도 가까운 모양이고 언젠가 실제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츠바사 씨한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사오와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 뒤 츠바사 씨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친구분이 결혼을 하시는군요. 갑자기 말해줘서 놀랐어요. 결혼식장은 규슈인 거죠? 네, 그쪽에서 하는 모양이에요. 부러워요. 그렇네요. 저도 그래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 2달 후에 그쪽에 볼 일이 있는데 잠깐이라도 좋으니 만날래요? 정말인가요? 기뻐요. 언제로 하시겠어요? 지금이라면 휴일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이다. 드디어 만나네요. 날이 정해지면 연락할게요. 정말 기대돼요. 저도예요. 좋은 가게 찾아둘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가게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기뻐요. 서로 마음에 든 가게를 둘러보는 것도 좋겠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더 즐거울 것 같은데요? 드디어 치바사 씨랑 데이트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친구의 결혼에 자극받은 것도 있고 내 안에서는 애인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는 행복해질 거고 나도 행복을 쟁취하고 싶고 인생이 탄탄대로구나 라고 이때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 2개월이 되었을 때쯤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변함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보내겠다고 한 청첩장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오질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히사오한테도 전화했지만 있잖아, 청첩장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좀 늦어져서.
다른 애들은 다 받았다고 하던데? 왜 나한테는 아직 안 보내는 거야? 미안, 조금 사정이 있어서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 들었습니다. 뭐 급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기다리는 걸로 했는데 청첩장은 배달되지 않고 그 대신 말도 안 되는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한테서 라인이 도착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기 오쿠노 에미 씨가 맞으신가요?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히사오 씨의 약혼녀인 리사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 친구 약혼녀군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런데 왜 제 아이디를... 히사오 씨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찾았어요. 꼭 직접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뭐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주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들었는데 당신 동성애자죠? 네, 뭐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빠요. 그녀가 말한 대로 나는 순수한 동성애, 그러니까 레즈비언입니다. 남자한테는 아예 흥미가 없었고 연애 대상은 100% 여성. 별로 숨길 생각은 없지만 가끔 경계를 하거나 피하는 사람도 있어서 말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이렇게까지 편견을 드러내는 사람도 특이하기는 합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을 때 히사오한테서 라인이 왔습니다. 있잖아, 혹시 리사가 뭐라고 했어? 결혼식에 오지 말래. 히사오 핸드폰 마음대로 보기나 하고 조금 그렇다고 생각해. 미안, 사실은 너랑 너무 친하니까 예전에 사귄 거 아니냐고, 바람 피운 게 아니냐고까지 의심하고 더 이상 손 쓸 방도도 없이 화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내가 동성애자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빠져나가기 쉬우니까. 미안,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거 자체는 괜찮은데 역시 내가 참석하는 건 힘들겠지? 아니, 에미는 내 친구니까 꼭 참석해줬으면 좋겠어. 걔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볼게. 히사오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기쁘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나 때문에 싸우는 것도 싫고 그런 편견을 없애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나는 출석하지 않는 걸로 할게. 정말 미안. 히사오는 좋은 녀석이지만 예전부터 여자에 대한 센스는 그저 그랬습니다. 내가 그걸 술 마실 때마다 주의를 줬지만 에미하고는 타입이 달라서 그래. 그렇게 말하기만 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자 이전에 히사오가 사귀는 여자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들밖에 없었으니까요. 특히 남자 앞에서는 잘하는 타입이라고나 할까? 이번 사람도 솔직히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한 상태로 나도 모르게 츠바사 씨와 데이트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대로 즐길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었지만. 저기 에미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츠바사입니다. 나타난 건 사진보다도 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다운 복장과 머리 스타일이었지만 츠바사 씨도 어엿한 여자입니다. 사진보다도 귀엽게 생기셔서 놀랐어요. 아니요, 저야말로 츠바사 씨가 너무 멋있어서 놀랐어요. 기쁜데요? 그럼 가볼까요? 나는 동성애자지만 생김새는 이렇게 남자다움이 철철 넘치는 게 내 이상형. 다카라시카 같은 거에 엄청 빠져있어서 그런가? 여성 코스플레이어가 멋진 남자 캐릭터를 하면 어떡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두근거려요. 남자가 멋진 남자 캐릭터를 코스플레이어 한다고 한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지만요. 동성애자 친구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나 같은 타입도 있는가 하면 여리여리하고 귀여운 타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성애자와 똑같이 좋아하는 타입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우선 레스토랑에 가고 그 다음은 내가 늘 가는 바에서 칵테일을 마셨습니다. 그때의 대화로 우리들 사이에서 놀라운 접점을 한 가지 알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은 츠바사, 22살의 대학교 4학년입니다. 나한테는 리사라는 이름을 가진 언니가 있는데 사이좋은 자매라고는 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우선 나 자신을 설명하자면 나는 순수한 레즈비언입니다. 사춘기 때부터 동성 이외의 사람에게 흥미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남자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뜻 보기에는 중성적인 남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여자 고등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스스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인기도 좋았습니다. 여자 고등학교는 여자 역할과 남자 역할이 나뉜다고나 할까? 뭐 남자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나같이 남자같이 생긴 여자한테 마음을 품는 게 꽤 있는 이야기입니다. 츠바사 선배, 괜찮으시면 이것 좀 받아주세요. 제 것도 치사하게 내가 먼저 했어. 이런 식으로 발렌타인 같은 날에는 약간의 하렘 기분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경험은 나이에 비해 좀 더 풍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비교적 오픈하고 있는 나였지만 중요한 가족 간에는 야, 너 오늘 집에 있어? 부활동도 없고. 왜? 친구가 올 거니까 한동안 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차피 내 방에 있을 건데. 싫어. 만나서 네가 레즈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해? 설마 만나서 바로 나는 레즈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 아니, 보면 바로 알아. 복장도 전혀 여자답지 않고 말투도 남자 같고 말이야. 솔직히 부끄럽단 말이야. 그럼 방에 틀어박혀 있을게. 그러면 됐지? 알겠어. 그거면 되는데 꼭 친구가 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언니는 전혀 내 성적 기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특이할 정도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데 꽤 차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언니입니다. 뭐 언니도 나랑 같은 사춘기이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언니도 언니지만 부모님도 부모님이랄까? 언니처럼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수상한 카운슬링을 받게 하면서 레즈비언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세간에는 동성을 좋아하는 것을 성동일성 장애라고 말한다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으니까 병에 걸린 듯이 대하니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내가 거부하니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성애자의 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와의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부모니까 언니가 저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무시하면 될 텐데. 언니는 나한테 인격을 부정하는 온갖 욕설을 매일같이 퍼부어서 나는 언니가 엄청 껄끄러웠고 싫고 원망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방대학으로 수업을 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는커녕 오히려 대찬성. 언니는 이것에 대해서 드디어 이걸로 기분 나쁜 여동생과 인연을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독립을 하게 된 나는 꽤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인을 만들어도 불만을 뿜는 가족은 없었으니까요.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연인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 동성애자용의 연애 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인가 만남을 가졌지만 생각만큼 길게 가는 상대는 없었습니다. 슬슬 인생을 함께할 파트너를 찾고 싶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이 된 지금 거의 4년 만에 언니한테 연락이 왔지만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오랜만이야 언니.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기뻐. 그런 건 됐으니까 나 결혼하게 됐는데 그거 축하해. 우선 여동생인 너도 참석해줬으면 해. 뭐 그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뭐 입고 올 거야? 바지, 정장. 아 정말 그럴 것 같았어. 보통은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오잖아. 없어. 그럼 사. 만에 하나라도 네가 동성애자라는 거 들키면 죽을 줄 알아? 언니는 곧 있으면 24살. 어엿한 어른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존재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언니도 조금은 달라져서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했지만 이 상태라면 무리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릴 적 그 행동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날 나는 연애 매칭 앱에서 사이가 좋아진 에미 씨와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엄청 내 취향이었고 솔직히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1등이었습니다. 재밌게 식사를 하고 바에서 한잔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결혼하는 언니가 이런 거에 편견이 심해서 결혼식 때 제대로 여자처럼 하고 오라고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디든 꼭 한 명은 있죠, 그런 사람. 저도 남자 쪽이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신부 쪽이 레즈비언은 오지 말라고 해서요. 저기 혹시 신부 이름이 리사라는 이름이지 않아요? 헉, 그런데요? 설마.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연도 있구나 하며 놀랐습니다. 설마 이런 접점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츠바사 씨는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츠바사 씨의 언니와 부모님은 이상한 사람으로서 여동생을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응어리는 남은 거죠. 솔직히 가족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거야말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제일 이해해줬으면 하는 사람들한테 거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축복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츠바사 씨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락을 지으려고 이번 결혼식에 약간의 여흥을 준비해뒀어요. 뭐 약간의 복수라고나 할까요? 그 내용은 결혼식 당일 리사 씨가 말한 대로 일반 여자와 같은 모습으로 참석한 츠바사 씨.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식 자체는 막힘없이 흘러갔고 피로연에서는 따뜻한 분위기로 인생의 화려한 무대를 즐기는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만 피로연 중반쯤 되었을 때 일정상으로는 친구들의 여흥을 즐기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그때 천천히 단상에 올라선 츠바사 씨. 원래라면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흥 시간이지만 신부의 여동생인 제가 지원해서 일정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론을 끝내고 불이 꺼지자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여흥의 내용은 언니의 사진을 메인으로 한 슬라이드 쇼입니다. 언니가 성장하는 모습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초등학생 정도 되는 리사 씨의 사진이 스크린에 커다랗게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도 미소를 지으며 보고 있었지만 잠시 후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할 수 없는 미묘한 분위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중학생 정도 되는 리사 씨의 모습에서 명백하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리사 씨가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 눈 크기나 피부는 화장의 힘으로 어떻게든 될 수 있지만 콧대나 얼굴 윤곽이 아예 달랐고 화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런 느낌의 사진이 이어졌고 대학생이 되었을 쯤에는 지금 모습으로 급격하게 변한 겁니다. 이 당돌한 변화에 식장에서는 의심스러운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요컨대 리사 씨는 아버지를 닮았고 세간에서는 미인이라든지 귀엽다고 들을 만한 얼굴은 아니라서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부모님의 협력하에 성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던 리사 씨도 문득 정신이 들어서 뭐야? 하지마! 이거 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지원! 그녀의 말이 도중에 멈춘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어떤 사진이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리사 씨가 의문의 중년 남성과 팔짱을 끼고 친밀하게 걷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찍힌 순간 이건 이틀 전 언니의 모습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회사 부장님인 것 같고 오늘도 참석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며 츠바사 씨가 방긋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 사진을 대체 어디서 손에 넣었는지 이건 누가 뭐래도 양다리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결혼식장에 참석해 있었고 쓰러질 것 같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 쪽도 그곳의 질세라 얼굴이 똑같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멍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던 히사오는 미안, 여기까지 하자.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서 교류하도록 하자. 잠깐만, 이야기 좀 들어봐. 야, 빨리 이 사진 좀 치워. 식장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아수라장으로 변모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일을 나는 츠바사 씨가 몰래 녹화한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우선 리사 씨는 자신의 부모님한테 추궁을 당했고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사! 뭐라고 다니는 거니? 그리고 비난을 받았으며 히사오의 부모님한테는 위자료의 결혼식장 대관비, 예물 비용 등 하나하나 전부 다 청구할 거니까요! 라고 하며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인 친구들과 동료들도 다시는 보지 말자, 너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며 줄지어 퇴장했습니다. 게다가 리사가 양다리 걸친 부장은 나는 속았다고! 저 여자한테 당한 거란 말이야! 대성통곡을 했으나 아내분인 것 같은 여자분한테 싸대기를 맞고는 졸도했습니다. 이건 이혼 확정 루트네. 지금까지 봤던 어떤 드라마보다도 재밌어. 최고야! 그렇지? 나도 이걸 보고 드디어 가족에 대한 감정을 일단락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사오하고도 연락이 됐는데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애미랑 같이 만나서 나쁜 여잔지 아닌지 체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게 좋지. 그런 언니랑 결혼하려고 했더니 솔직히 말하면 보는 눈이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그날부터 교제하게 되었고 3년을 사귀고 드디어 올해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츠바사 씨가 무슨 종이를 들고 와서 이거 시부야고의 파트너십 신청서인데. 츠바사 씨, 나는 이제부터 쭉 애미랑 함께하고 싶어. 답은 지금 주지 않아도 되니까 언젠가 나랑 결혼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오케이 하는 게 당연하잖아. 기뻐요, 츠바사 씨. 그러고 나서 우리들은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결혼식 파티를 했습니다. 당연히 츠바사 씨의 가족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동성애에 대해 편견이 없으니까 나랑 입양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 라고 말했어. 에민의 부모님은 정말로 멋지시네. 나도 친하게 될 수 있으려나? 벌써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괜찮아. 이제부터 멋진 가족을 만들어봐요, 츠바사 씨. 나는 에미랑 만나서 정말 기뻐.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나이 24. 내가 직접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한 친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은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한다. 내 인생의 지옥의 시작은 내가 10살 때 아빠가 다른 여자랑 야반도주를 하고 나서부터이다. 엄마와 10살인 나, 3살짜리 남동생을 남겨두고 아빠가 사라졌다. 엄마는 술집에 나가 일을 하면서 우리를 키웠다. 여자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만약 그때 엄마마저 우리를 버리고 사라졌다면 나와 동생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엄마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타입이었던지 수시로 남자를 바꿔가면서 남자의 집착증을 보였다.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뭐야, 이 조물애기들은. 미안해, 금방 내보낼게. 뭐? 야, 니들 오늘 저녁에 아무데나 가 있어. 지금 우리더러 어딜 가라는 거야? 아무튼 니들 방해되니까 나가. 나는 그렇다 치고 타이치는 겨우 5살이야. 지금이 엄동설한도 아니고 얼어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 걱정 마. 돈도 없이 어딜 가라는 거야? 우리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하여간 말도 많아. 이걸로 아무거나 사서 먹어. 300엔? 여러 소리 말고 나가라면 좀 나가. 이런 식으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는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일쯤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 엄마는 우리를 버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엄마도 이렇지 않았었다. 화도 나고 서글프기도 하고 혼자라면 엉엉 울었겠지만 그땐 그럴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쫓겨나면 우리는 정해진 룰처럼 집 근처 문어공원으로 갔다. 자, 타이치, 이거 어서 먹어. 누나 고마워. 빵 너무 맛있다. 자, 여기 우유도 마셔야지. 이거 먹으면 배부를 거야. 누나는 안 먹어? 누나는 지금 살 빼야 돼서 먹으면 안 돼.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문어 모양의 놀이기구 속에 들어가 동생과 한달 잠을 자며 버텼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태풍이 오던 날도 우리는 거기밖에 갈 곳이 없었다. 가끔은 어떻게 그러고도 우리가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야마자키라는 남자와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다. 아케미, 네 딸 쟤 지금 몇 살이냐? 16살 생일 같 지났어. 나 닮아서 얼굴이 완전 예쁘지? 너 이름이 뭐냐? 차라코요. 너 알바하냐?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하는데요? 쟤 그래도 지 필요한 건 지가 벌어서 알아서 해. 야, 내가 돈 더 많이 주는 알바 소개해줄까? 네? 진짜요? 그게 뭔데요?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랐던 나는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신이 나서 야마자키를 따라 나섰다. 가자마자 금세 후회하게 됐지만 말이다. 그 남자가 소개해준 곳은 야리꼬리한 분위기에 정상적인 곳으로 보이지 않았고 즉각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 없는 퇴폐 영업소란 걸 알았다. 네가 차라크냐? 근데 저는 아직 16살이거든요. 괜찮아. 사람들한테 20살이라고 하면 돼. 너 16으로는 안 보이는데 뭐. 괜찮아. 나이를 속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뭐 거짓말 치게도 안 끼지. 술도 마셔. 그게 다 돈이 된다니까. 아직 미성년자라 술 마셔본 적도 없고요. 전 싫어요. 너 돈 필요하다며. 너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처음 보는 남자의 고압적인 분위기에 눌린 나는 반항도 못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다. 차라코, 4번 테이블. 네. 이름이 뭐야? 차라코예요. 나이는 몇 살이야? 20살이요. 헐, 어리네. 얘가 보기보다 주량이 세요. 팍팍 따라주세요. 그럼 마셔볼까? 16을 20로 속이고 첫 출근. 첫 음주에 첫 담배.
앞에 있던 손님은 계속 술을 권했고 나는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심을 느꼈다. 속이 이상해. 이렇게 나는 어른들에 의해 20살 행세를 하며 16살 때부터 술집에 나가게 됐다. 날이면 날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억지로 마시면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버텼지만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겨우 한 달에 3만 원뿐이었다. 점장님,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처음에 저한테 시급 2,500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난 그렇게 계산해서 준 거야.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최소 25만 원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때 너 데리고 왔던 야마자키라고 있지? 그 인간한테 다 줬어. 왜 그 사람한테 줘요? 뭐야긴, 그 인간이 네 보호자라면서? 누가 누구 보호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보호자한테 22만, 너한테 3만, 합이 25만, 맞지? 아저씨, 왜 남의 돈을 가로채요? 야, 너 왜 어른을 노려보고 그래? 내 돈 당장 내놔요. 얘가 완전 맹랑하네. 나한테 술집에서 일 시켜놓고 22만 원 가로챘잖아요. 그건 네 생활비니까 받은 거지. 뭐? 생활비? 그게 말이 돼? 재워주고 먹여주잖아. 그게 다 돈이지? 그게 부모가 할 소리야? 취직시켜줬는데 소개비는 받아야지.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가 워낙 선량해서 3만 원은 네 몫으로 떼놓은 거야. 엄마가 너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너 너무한다? 앞으로는 엄마한테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 알았지?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갈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얘, 3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살게. 너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다른 일자리 구하면 설마 이보다 못할까? 세상 물정을 모르네. 왜 안 되는데? 너는 거기서 평생 못 빠져나와. 운명이려니 해. 내가 왜 거기서 평생 일해야 되는데? 여기는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지. 계약? 점장님, 나랑 한 계약이 뭐예요? 너 여기 처음 왔을 때 사인한 계약서 말이야? 진짜 계약서가 있다고요? 계약금으로 네 보호자한테 300만 원 줬는데 몰랐어? 300만 원? 야마자키라는 작자가 빚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럼 나를 여기에 판 거네요? 말 조심해. 내가 인신매매범이냐? 소개료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 정말 평생 여기서 일해야 돼요? 싫으면 네가 300만 원을 갚으면 되지. 300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은 당연히 불법이고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겠지만 아직 어렸던 나는 구제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병들어갔다. 그렇게 4년이 가고 나는 정말로 20살이 됐다. 남동생은 13살이 되어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누나 요즘 전혀 안 쉬는 것 같던데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걱정 안 해도 돼. 누나, 나도 중학교 졸업하면 돈 벌 거야. 그럼 우리 집 같이 나가자. 너는 계속 학교 다녀야지. 어떻게 나만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내모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내가 보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 이유는 타이체 때문이었다. 나보다 7살이나 어린 동생을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만약 내가 도망친다면 나 대신 동생이 돈을 벌고 착취를 당할 게 뻔하니까. 다행히 엄마가 동생 학비는 잘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직은 이런 생활을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곧장 들어가기가 싫어서 늘 가던 문어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이런 시간에 여자애 혼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네. 너 왜 여기 혼자 이러고 있니? 부모님하고 싸워서. 혹시 너 가출?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쯤 집에서 걱정하지 않을까? 그건 나도 알아요. 너를 걱정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네, 알아요. 부모님하고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화해하고 다시 잘 얘기해봐. 부모 자식 간에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해 못할 게 뭐야. 내가 왜 그런 잘난 척을 했을까?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린 아예 대화 자체가 없지. 그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여자애는 나를 보면서 활짝 웃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다시 잘 얘기해볼게요. 좋았어. 그럼 이제 집에 가자. 헉! 막차 끊겼을 시간인데? 진짜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받아. 이걸로 택시 타고 가. 5,000엔? 저 이거 못 받아요. 너 체면 차리다가 큰일 나. 너 돈은 있어? 이게 다예요. 300엔? 그걸 어떻게 집에 가려고? 네.
뒷감당도 생각을 해야지. 충동적으로 뛰쳐나오면 어떡하니?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대화로 잘 풀어봐.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그래, 이 돈은 제가 꼭 갚을게요.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부모 자식은 대화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나 봐라.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말은 슬슬 잘도 했네.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까맣게 잊고 지내던 나는 어느덧 23살이 되었다. 제라코, 너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다른 가게로 옮겨가게 됐어. 다른 가게라니? 내가 자라쿠냐? 얼굴은 봐주면 안 해. 원망은 우리 말고 네 부모한테 해. 무슨 뜻이에요? 야마자키라는 자식 얼마 전에 도박으로 500만 원 날렸다더라. 그래서 널 500만 원에 우리한테 팔았다. 뭐 그런 얘기? 올해는 손님 받는 일도 해야 되는 거 알지? 뭘 해? 술만 따르면 되는 게 아니고? 너도 이제 알 건 알 나이잖아. 웬 내숭? 따라와, 가자! 싫어! 이거 놔! 이거 놓으라니까? 싫다고! 조용히 안 해? 너 맞아야 조용히 할래? 그 손 당장 치워. 니들은 뭐야? 우리 구역에서 물 흐리고 다니는 애들이 니들이냐? 여기서 분위기 흐리면 곤란하지. 혹시 모리야마파 조직원? 이제 알았냐? 모리야마파 보스, 모리야마 마모루라고 해. 내 얼굴 잘 기억해둬. 보스가 왜 이런 데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그래?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 여자애 그냥 놔주지. 하지만 얘는 우리 가게 상품인데. 니들이 양아치 같은 수법으로 푼돈 챙기고 다니는 건 나도 알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저 여자애는 우리한테도 중요한 인물이거든. 중요한 인물? 경고하는데 저 여자의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앞으로 저 여자의 앞에 나타나면 그날이 니들 제삿날이라는 것만 알아둬. 어? 잘 알겠지만 우린 야쿠자야. 지금 순순히 그 여자애를 우리한테 넘기면 니들이 지금까지 한 양아치 짓은 눈 감아줄게. 니들한테도 나쁜 거래는 아닐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럼 어쩔 건데? 목숨이 2개도 아니고 모리야마파한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너도 알잖아. 소통이 잘 되니까 기분이 좋네. 땡큐. 그러고 나서 보스와 그 일행을 따라서 영화 속 마피아 보스의 호화저택을 쏙 빼다 박은 집으로 끌려갔다. 양아치들도 겁나는 사람들이 날 왜 데려왔어? 나 겨우 이렇게 살다 죽는 거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언니! 너는? 네, 맞아요. 그때 공원에서 저 도와주셨잖아요. 제 이름은 쿠미라고 해요.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너도 여기 잡혀온 거니?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뭐? 너네 집이라고? 우리 딸이 신세를 크게 진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보스님이 쿠미 아빠라고요? 네, 아빠가 저한테 조직 후계자가 되라고 하도 그래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고 얘가 조직 보스의 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 그런데 그때 언니가 날 도와준 거예요. 대화로 풀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딸아이한테 조언했다면서요. 아니,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 말이고요.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랑 대화를 나눈 결과 대학 진학을 하고 나서 조직 일도 조금씩 배워가기로 했어요. 다 자라코 씨 덕분이에요. 이 고집쟁이가 그날 이후로 내 얘기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도 하고 어른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라코 씨는 우리 모리야마파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아무튼 부녀지간에 화해를 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스케일이 너무 큰 얘기라서 사실 공감이 잘 안 되긴 해요. 그것보다 우리 딸이 자라코 씨한테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실례인 건 알지만 자라코 씨를 찾느라고 소위 말하는 뒷조사를 좀 했어요. 네?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겠어요. 힘들었을 것 같고. 솔직히 지난 몇 년간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옥에서 나오고 싶어도 너무 어려서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언니, 이젠 아니에요. 네, 이제 자라코 씨는 자유예요. 나는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유란 말은 지난 몇 년간 내가 계속 꿈꾸던 말이었다. 그게 무슨 뜻? 제가 그 가게에 앞으로는 안 나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이죠. 앞으로는 자라코 씨한테 함부로 못해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또 저를 맘대로. 그 문제는 자라코 씨 의견도 안 듣고 내가 그냥 처리했어요. 자라코 씨 어머니하고 야마자키라는 사람 문제는 이미 처리했어요.
네? 저기 어떻게 처리했는데요? 그 얘기 자세히 듣고 싶어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라코 씨하고 동생의 생활은 앞으로 우리 모리야마 조직에서 잘 돌봐줄 겁니다. 만약 부모님하고 만나고 싶다면 만날 수도 있어요. 단 그쪽에서 절대 먼저 만나러 오는 건 못하게 해뒀어요.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기 알아듣게 설명 좀. 이 이성은 자라코 씨가 알 필요 없는 얘기니까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가볍게 웃어 보이는 보스. 역시 보스란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두 사람에 대해선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딴 인간들은 진짜 지옥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다음은 자라코 씨 일자리하고 살집인데. 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받을 자격도 없고요.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요. 걱정 마요. 언니한테는 정상적인 일자리 소개해줄 거니까. 내 지인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거기서 사무일 어때요? 부동산 회사요? 제가 그런 데서 어떻게... 거기서 일하면 사원 아파트가 있으니까 집 문제도 해결되고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가까우니까 여러 방면에서 편리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꿈꾸는 것 같아요. 네, 저 일할게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우리야말로 이렇게 은혜를 갖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다 결정된 거네요? 이렇게 해서 나는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동생도 건강한 모습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동생이 쿠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쿠미와 같이 셋이서 밥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타이치와 쿠미가 서로에게 반한 눈치였다. 쿠미는 예쁘고 똑똑하고 모리야마 조직을 위해서 무술도 연마하고 있고 다른 보통 여자아이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아인데 과연 우리 타이치가 그 벽을 잘 넘을 수 있으려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연하라서 그런지 쿠미는 날 남자로 보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은 쿠미가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상남자가 되는 게 내 목표야. 공부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지덕체 완전 무결! 요즘 옷 잘 입는 것도 중요하던데 그것도 공부할까? 와우, 상남자 플랜 완벽하네. 눈물 난다. 근데 목표가 좀 높긴 하다. 그거 달성하면 쿠미 맘은 못 잡더라도 다른 여자들 맘은 거뜬하겠다. 파이팅! 사실 얼마 전에 쿠미한테서도 연락이 왔었다. 차라코 언니, 조직 보스 딸은 남들처럼 연애 같은 거 못하겠지? 갑자기 그런 건 왜?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관심이 가는 남자애가 있어서. 우와, 궁금하네. 쿠미 남친이 되려면 왠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 환경이 특수해서 여태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연애는 그렇다고 해도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뭐 고민은 된다만 네가 넘사벽이잖아. 그래도 일단 사귀고 나서 따질 일이지.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근데 보스 딸이라서 손절이다. 상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놈은 너도 필요 없지. 무엇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이치는 보스 딸이어도 쿠미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말해주는데. 타이치 제법인데? 그래서 그런지 타이치하고 같이 있으면 뭐랄까 편하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타이치 이제 갓 고등학생이니까 커가는 거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근데 타이치가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네, 언니 고마워요.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할게요. 그래, 언니한테 말만 해. 타이치 네가 쿠미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자연스럽게 전달될 거야. 그래, 누나야 그냥 구경꾼이다 이거지? 그래도 아쉬울 땐 누나한테 부탁할게. 그래, 쿠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 어떻게 얻은 행복인데. 우리 이제 정말 꽃길만 걷자. 내 이름은 마미,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다. 성적도 평균에 나쁘지도 착하지도 않은 딱 평범한 학생이다. 친구도 있고 나름 학교 생활을 재밌게 보내고 있었다. 올해 봄에 유리카라고 하는 애가 우리 반으로 전화 왔는데 그녀는 매우 못됐고 항상 남들을 깔본다. 어쩌다가 짝이 되었고 그걸 계기로 엮이게 되었는데. 마미, 수학 숙제 해왔어? 그럼 나 좀 베껴도 돼? 친구랑 노래방 가느라 숙제를 깜빡했거든.
아, 그거는 좀... 왜? 불만이라도 있어? 타카하시 쌤이 그런 거에 엄격하고 또 감도 좋은 사람이라 쉽게 들킬걸? 뭐야? 너네 부탁을 안 들어주겠다는 말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노느라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근데 다음 달부터 시험 기간이잖아. 그래, 어제 시험범위 막 발표된 참이잖아. 너도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 말 많네. 찐따 주제 왜 자꾸 기어올라? 나대지 말란 말이야. 어? 엄마 아빠는 딱히 뭐라고 안 하지만 그래도 내신은 좀 신경 쓰인단 말이야. 반 친구 성적이 내려가면 슬프잖아? 그럼 지가 알아서 하던가. 야,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지 말고 노트나 보여줘. 안 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예습해야 된단 말이야. 괜찮아. 오늘은 우리한테 질문 안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 나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자, 그럼 잘 베낄게. 나는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주변에서 어른스러운 애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아마 그것이 빌미가 되어 유리카한테 찍힌 것이 아닌가 싶었다. 숙제뿐만이 아니라 시험 볼 때 컨닝도 강요해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일도 있었다. 빨리 졸업해서 유리카가 없는 대학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싶다. 그런 바람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몇 달 후, 얘들아 들어봐. 얘 2학년 4반 사토 좋아한대. 하지마 유리카. 뭐 어때? 어차피 나중에 가서 고백할 생각이었잖아. 아니라고. 내가 이래봬도 또 사랑의 큐피트거든? 나름 연애 경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전수해줄 수 있다니까? 거짓말. 너 지금 나 놀리고 있는 거잖아. 와, 갑자기 피해망상 뭐야 이거? 같은 반 친구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너무하네. 애초에 난 사토라는 애 잘 알지도 못해. 왜 몰라? 얼마 전에 담임이 떠넘긴 서류를 복도에 떨어뜨렸을 때 괜찮냐면서 도와줬었잖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우연히 친구가 봐서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나는 그냥 고맙다는 말을 전했을 뿐이고 그 후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감칠 필요 없다니까? 진짜라고. 안 좋아한다니까? 유리카 부탁이야. 더 이상 이상한 소문 퍼뜨리지 마. 예, 그러셔요. 큰맘 먹고 응원해주려고 했더니만 뭐 어차피 걔도 너 같은 여자는 안 좋아할걸? 사토는 축구부 에이스 공격수이기도 하고 굳이 고르자면 내가 더 잘 어울리겠지? 그럴 거면 처음부터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됐을 것 가지고. 안 들려? 더 크게 말해줘. 우리 못쏠맘이야? 이런 식으로 공개 처형 같은 일도 자주 당한 터라 반 친구들도 뒤에서 나를 비웃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내 친구는 다른 반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 반에는 유리카의 패거리가 거의 절반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나에 대해 신경도 안 쓰는 애들이라 본체 만체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거야? 1년 후 3학년이 되었을 때 또다시 유리카와 같은 반이 되고 말았고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그나마 친했던 친구들도 유리카에게 선동당한 건지 점점 나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결국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내가 마음 붙일 곳은 없었다. 10년 후. 타츠키, 잠깐만. 어? 자, 도시락 까먹고 가면 안 되지? 아, 하마터면 그냥 갈 뻔했네. 당신은 가끔 그렇게 덤벙대는 면이 있더라? 아이, 왜 놀리고 그래. 일도 중요하겠지만 건강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러라고 매일 영양만점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매번 고마워, 마미. 오늘은 일찍 올 수 있겠어? 오후에 큰 회의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것만 끝나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네. 오늘은 렌... 당연히 알지. 사랑하는 내 새끼 생일이잖아. 오면서 케이크도 하나 사올게. 고마워. 잘 다녀와. 나는 살던 동네를 떠나 도쿄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 한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타츠키라고 하는 3살 연상의 선배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 2년 전에 결혼하고 작년에 아들 렌을 낳았다. 회사 규정에 따라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좋아, 오늘도 렌에게 그림책을 읽어줘야겠다. 그렇게 렌이 잠든 사이에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안녕 마미야, 오랜만이다. 누구세요? 아, 뭐야, 벌써 치매 걸렸어? 나야 나, 유리카. 유리카? 고2랑 고3 때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설마 잊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연락. 믿기지가 않아서 몇 초간 정신이 멍했다. 어째서 그녀가 내 연락처를 알고 있는 걸까? 아, 유리카.
이제 생각났어? 우리 고등학교 때 엄청 친했었잖아. 내 라인은 어떻게 알았어?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지. 너랑 같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라든지? 아, 그랬구나. 얼마 전 동창회에도 안 와서 얼마나 서운했는데. 애가 아직 어려서 갈 여유가 없었어. 뭐야? 너 벌써 애도 있어? 설마 남편도 있다는 소리 하려는 거 아니지? 2년 전에 3살 연상 남편이랑 결혼해서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데 진짜로? 내가 들어간 회사 선배야. 나는 지금 육아휴가 중이고. 말도 안 돼. 너 같은 찐따가 나보다 먼저 결혼을 하다니. 갑자기 연락하나 싶더니 할 말이 그거였어? 나 아직 집안일 할 거 많거든? 방해하지 말아줄래? 너 그 말투는 여전하구나? 난 네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궁금했던 거라고. 미안하네.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난 10년 전에 겪은 일 안 잊었어. 뭐? 너 때문에 친구도 다 잃고 사토한테까지 민폐 끼쳤었잖아. 뭐라는 거야? 아직도 물고 늘어지네. 극혐. 힘든 과거를 겨우 잊고 도쿄로 올라온 건데 여기에도 네 친구가 있었다니 참 놀랍네. 뭐 나는 카나가와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으니까 도쿄는 금방 가지. 그렇구나. 네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줄은 몰랐지만 안 봐도 남편도 너처럼 찐따 같은 놈이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남편 욕까지는 하지 말지. 어머, 빡쳤어? 미안해. 용건 없으면 난 간다. 바쁘거든. 노잼인 건 여전하네. 애 깼으니까 갈게. 야, 잠깐만 마미! 나를 놀리려는 의도로 가득한 메시지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언제까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지? 물론 그녀 때문에 학창시절이 엉망진창이었던 건 사실이다. 나를 완전히 고립시켰으니 내게는 너무나 아픈 과거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과 아들이 수백 배는 더 소중하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괜찮겠지.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기도 해서 저녁 준비 등을 하느라 분주했다. 너무나도 바쁜 탓에 그녀의 계정을 차단하는 것도 깜빡 잊고 눈 깜짝할 사이에 몇 시간이 흘렀다. 마미, 대박 뉴스가 있단다? 일단 이 사진 좀 볼래? 어때? 엄청 사이 좋아 보이지? 뭐야 이거? 이제야 답장하네. 야, 친구 연락은 5분 내로 답장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친한 사이였는데? 우리는 동창이잖아. 그럼 친구나 다를 게 없지 뭐. 난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야. 아까 내가 보낸 사진을 보고도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 네가 남자랑 같이 있던 사진? 그래, 그 상대가 누군지는 당연히 알지? 그렇게 갑자기 보내면 당황스럽지. 하긴 그렇겠지. 네 남편을 내가 빼앗은 거니까. 남편? 이 사람 지금 실시간으로 내 옆에 누워있어. 응? 실은 나 네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말이 심하네. 그냥 살짝 알아봤을 뿐이라고. 그러셔? 네 남편 생각보다 잘생겼더라? 찐따 주제 이런 남자를 잘도 만났네? 고등학교 때 모습만 기억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꾸미는 데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어. 어차피 옷도 패션센터 모니무라 같은 촌스러운 곳에서나 사 입겠지 뭐. 알아서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미안해. 네 남편이 내 타입이길래 나도 모르게 건드렸네? 이 남자가 내 남편이야? 당연하지. 웬 엉뚱한 소리를? 오늘 삿포로로 출장 갔을 텐데. 나랑 놀기 위해 거짓말한 거겠지. 멍청한 건 여전하구나? 그럼 넌 지금 남의 남편을 뺏은 거네? 애도 아직 어린데 불쌍하다. 그래, 그럼 좋을 대로 해. 그래도 돼? 남편이 진심으로 너와 함께할 생각이라면 그냥 얌전히 보내주는 수밖에 없지 뭐. 이야, 우리 맘이 말이 잘 통하네. 그 대신 반드시 책임은 져야 돼? 그래, 위자료 내라는 거지? 네 남편한테 부탁해서 네모까지 내라고 할 거야, 어차피. 이때 나는 유리카를 차단하지 않았던 걸 후회했다. 옛날부터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애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아니, 잠깐. 그 남자 내 남편 맞아? 이 사람 설마... 사진을 자세히 보자 그녀와 함께 찍혀있는 남자가 왠지 눈에 익었다. 이건 어쩌면 10년 만에 유리카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일단 이대로 잠깐 지켜봐야겠다 싶어 사진을 저장했다. 2달 후 렌을 유모차에 태우고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있었다. 배가 고파졌는지 칭얼대기 시작해 집으로 가려던 그때 마미! 유리카? 네가 왜 여기 있어? 네 남편 뭐야?
무슨 미친 스토커 같은 이상한 놈이잖아. 뭐? 호텔에서 한번 자고 나서부터 엄청 이상하다니까? 이상하다니? 라인도 3분마다 한 번씩 계속 보내고 답장을 안 하면 할 때까지 전화한다니까? 얼마 전에는 알려준 적도 없는 직장까지 찾아왔었다고. 하긴 그 사람이라면 그럴만도 하지.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런 놈이랑 잘도 결혼해서 애도 낳았네? 너넨 둘 다 또라이야 진짜.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 보구나? 난 이제 걔랑 헤어질 거야. 도로 너 가져. 그러셔요? 아까부터 뭐야? 그 난 몰라 하는 듯한 그 태도. 네 말대로야. 진짜로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웃기지 마. 하야토 네 남편 맞잖아. 아닌데? 뭐? 하야토는 내 남편 아니야. 내 남편 이름은 타츠키라고. 뭐라고? 2달 전에 네가 보냈던 사진에 찍혀있던 남자는 내 동생 하야토야. 4살 어린 24살이고. 동생이라고? 고등학교 때 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강제 퇴학당한 후로 쭉 집에 틀어박혀 지내왔지. 그럼 백수란 말이야? 내 부모가 동생을 너무 오냐오냐하기만 해서 나도 엄청 힘들었지. 가족들로부터 도망치려는 마음도 있어서 아예 도쿄로 이사 온 거야. 절대 너 하나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말도 안 돼. 하야토가 분명 자기 입으로 네 남편이라고 했다고. 걔가 도쿄 가서 금이 환영하겠다면서 부모 돈으로 여기로 왔거든? 진짜? 문제 알아서 알바나 파견직을 해도 금방 잘리기만 하고 돈 내놓으라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행패 부린 적도 있어. 그 말인즉 나는 나랑 타츠키를 쫓아다니는 동생을 남편이라고 착각했다는 말이 되겠지. 아니, 말도 안 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알겠는데 사실이야. 나는 네 남편인 줄 알고 빚까지 져가면서 걔한테 다 갖다 바쳤단 말이야. 아이고, 그런 짓까지 했구나. 남일처럼 말하지 말라고. 남일이지 뭐야 그럼? 네가 네 멋대로 벌인 일이잖아. 하야토는 완전히 나를 돈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요새 돈 좀 더 내놓으라고 엄청 귀찮게 굴어. 지 누나 나 괴롭히려고 하다가 갑자기 네가 굴러들어와서 횡재다 싶어서 타켓을 바꿨나 보네. 어떻게 좀 해봐. 진짜 미치겠다고. 그렇다. 사진에 찍혀있던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었다. 하야토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주 문제를 일으켰고 누나인 나도 하야토 때문에 골치 썩는 일이 많았다. 적어도 고등학교에서만큼은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는데 유리카에게 괴롭힘까지 당한 탓에 2번 다시 고향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 게다가 동생은 다 컸음에도 제대로 일해본 경험조차 없다. 부모님도 원체 오냐오냐 하기만 하는 성격이니 상경도 허락한 거겠지. 유리카,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시끄러! 네 주제에 어디 혼수질이야? 나는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취직까지 했어. 그리고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 겨우 행복한 시기가 찾아온 거라고. 어차피 얼굴만 보고 골랐을 거 아니야. 너한테만큼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중소기업이라고는 해도 실적도 쭉 오르는 중이고 일하기도 편한 환경이야.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정직원으로 복귀할 생각이고. 왜 너만 잘 나가는 거냐고! 그럼 너도 하야토랑 결혼해서 행복을 찾으면 되겠네. 싫거든? 그딴 식으로 집착하는 미친 예비범죄자 같은 놈이랑? 심지어 일도 안 하는 백수라니. 완전 똥 밟은 거잖아. 스토킹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 나한테 동생을 떠넘길 생각인가 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걔 때문에 직장도 잘리게 생겼어. 책임져! 우리 다음 달 말에 이사가. 뭐? 남편이 인사발령 나서 규슈로 가. 도쿄와는 꽤 거리가 있는 곳으로.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너 혼자만 튀냐? 이 찐따 같은 년아. 2번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잘 지내. 안녕 유리카. 야! 이 미친년아! 유리카가 내게 덤벼들려고 한 그 순간 마침 지나가던 배달원이 구해주셨다. 그녀는 근처 파출소로 끌려가 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동생의 스토킹 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갔고 다시 한번 직장으로 쳐들어가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협박하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유리카는 회사에 피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권고퇴직을 당하게 되었다. 이사 하루 전에 길에서 초췌해진 그녀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아마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는 듯하다. 이사 후 드디어 좀 정리됐네. 가구랑 가전 설치도 다 끝났어. 랜도 아직 어린데 힘들었겠네? 아유 착해라. 이제 이웃분들한테 인사 좀 해야겠어. 하카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뭐가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우린 규수 자체가 처음이었지?
여기서 일 좀 적응하고 나면 여행 삼아 좀 돌아볼까? 좋네. 어린애들도 즐길 만한 관광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맛있는 밥도. 타치키도 안네. 부모에게도 완전히 절연을 선언해 드디어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아들도 금방 적응해서 정말 다행이다. 회사 후쿠오카 지점의 건물에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들어 직장에 복귀한 후로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들의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열심히 해나가야겠다.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30살. 작년 봄 사토시와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다. 나는 재택근무, 그리고 남편 사토시는 영업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최근 왠지 남편의 거동이 수상하다. 다녀왔어. 사토시 어서와. 오늘도 늦었네? 응, 먼저 밥 먹을래? 아님 씻을래?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말투가 그게 뭐야? 시끄러. 나 피곤하니까 큰 소리 내지 마. 내가 너 생각해서 식사 준비도 다 해놨는데 안 먹을 거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아, 뭐야? 그 피곤한 한숨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제대로 해. 그럼 안 피곤하겠어?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는데 고작 밥 가지고 떽떽거리고. 네 불평불만 때문에 피곤이 더 몰려온다. 뭐라고? 내 잘못이라고? 됐어. 내가 잘못했다. 미안. 참나. 뭐야? 사과할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 피곤해 죽겠네. 벌써 11시잖아. 나 좀 내버려 둬라. 아, 그래? 맘대로 해. 남편은 올 봄부터 회사 일이 전혀 안 풀리는 모양이다. 요즘은 집에서도 심기가 불편해서 나한테 짜증을 내는 일도 많아졌다. 연애할 때는 물론 작년까지 사토시는 퇴근하고 오면 내 얘기를 즐겁게 들어주고 내가 차린 밥도 맛있게 먹어주는 엄청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난 분하고 서운한 마음에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그리고 어느 주말 결국 사토시가 터무니없는 일로 나한테 화를 터뜨렸다. 야, 차라코. 어? 왜? 우리 매달 서로 8만 원씩 내서 집세나 생활비를 쓰고 있잖아. 그렇지. 갑자기 왜? 전부터 궁금했는데 너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뭐? 난 재택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겨우 재택근무로? 뭐야? 뭐 불만이라도 있어? 아니, 딱히. 불만 있으면 지금 말해. 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 너 바람 피우고 있지? 뭐?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오래전부터 아주 수상했거든. 네가 어떻게 매달 8만 원을 벌어오는 건가 싶었지. 저기 사토시, 요즘은 재택근무 일도 많거든? 나 같은 주부라도 가능한 일이 엄청 많다고. 참나. 애초에 너같이 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재택근무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어? 아니, 왜 못 벌어? 재택근무로 어떤 일이 가능한가 알기나 해? 시끄러. 집에서 맨날 빈둥대는 너보다 그런 건 내가 훨씬 더 잘 알거든? 뭐? 사토시,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알아? 요즘 너 이상해. 자라코, 그냥 솔직히 털어놔라. 나 바람 피운 적 없다니까? 원조교제? 아님 유흥업소야? 뭐 돈줄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토시는 믿지 않을 거다. 나와 사토시는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아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만남 어플도 유행하던데 너 그런 거 쓰지? 그걸로 돈 뜯어먹을 남자를 찾는 거잖아. 넌 남자한테 꼬리치는 거 하나는 잘하니까. 야, 너 진짜 적당히 안 해? 나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다. 난 이따위 모욕을 당하고도 얌전히 있을 여자가 아니라고. 사토시, 너 요즘 진짜 이상해. 집에 오면 맨날 짜증이나 내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지? 일 얘기는 왜 꺼내? 지금은 상관없잖아.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걸 집까지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화풀이나 당하는 내 입장이 돼봐. 차라리 하소연을 하는 게 훨씬 나아. 일 얘기는 상관없다잖아. 논점 흐리지 마. 내가 화난 이유는 네가 바람 피워서라고. 바람 안 피웠다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화도 안 내고 바람 의심한 적도 없었잖아. 애초에 원조기제로 큰 돈을 벌었으면 내 옷이나 가방이 훨씬 비싼 걸로 바뀌었을걸? 나 몰래 꿍쳐놨겠지. 넌 그런 거 잘할 것 같은데? 날 그렇게 생각했구나. 너 부서 이동을 하고 난 뒤로 변했어. 내가 알던 사토시가 아니야. 시끄러. 내 말 못 들었어? 내가 변한 건 다 바람 피운 네 탓이라고.
그렇게 의심되면 핸드폰이라도 보든지. 그럼 보여줘봐.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그렇군. 라인도 메시지도 수상한 건 없네. 이미 증거를 인멸했군. 뭐? 애초부터 그딴 거 없었거든? 만남 어플도 다운로드 안 받았어? 요즘 만남 어플은 겉보기엔 평범한 어플처럼 생겼다던데? 없다니까? 의심 좀 그만해. 뭐 핸드폰은 넘어가고 이제 컴퓨터를 확인해볼까? 징하다. 당연하지. 어디에 증거가 있는지 모르잖아.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까. 진짜 왜 이래? 결국 사토시는 내 컴퓨터와 은행 계좌 이력 등 내 사생활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물론 바람 증거가 나오지 않자 시종일관 납득이 안 가는 얼굴이었다. 이거 봐,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사과도 안 해? 이때 내 마음속 사토시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는 걸 느꼈다. 그리고 다음 주 잠깐 얘기 좀 하자. 뭔데? 저번에 바람 피웠다고 의심해서 미안해. 반송했어. 알았으면 됐어. 내가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앞으로 조심할게. 응? 그래도 내가 없는 새 차라코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말이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 응.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엄마 직장에서 일해줘. 뭐? 무슨 말이야? 내가 저번 일을 엄마께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널 그 슈퍼에서 일하게 하는 게 어떻냐고 그러더라? 어때? 사토시, 어머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일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그 재택근무일은 계속 안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알바라도 해서 매달 월급 받는 게 나을걸? 충분히 안정적이야. 매달 저금도 하고 생활비도 빠짐없이 보태고 있잖아. 차라코. 네가 사회를 만만하게 보고 있나 본데 계속 재택근무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일을 바꿀 수는 없어. 나도 책임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 우리 엄마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엄마 마음을 짓밟는 짓은 하지 말아줘. 짓밟는다니. 난 그런 부탁 하지도 않았어. 멋대로 그러지 마. 차라코, 왜 그렇게 재택근무에 연연하는 거야? 재택근무는 불안정한 아르바이트랑 다를 바 없잖아. 재택근무를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해? 난 지금 일 좋아하고 보람도 있어서 최대한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어. 근데 왜 무시하는 거야? 사토시에게 내 마음을 전부 전했지만 사토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대체 뭐가 좋다고 컴퓨터나 만지작거리는 일을 계속 시키겠어? 사토시, 바람 피웠는지 아닌지 증명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계속 의심받는 것도 싫잖아. 역시 알바나 하는 게 제일이야. 엄마 소개니까 비교적 편할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어쨌든 네가 뭐라고 하든 지금 일을 관둘 생각은 추워도 없어. 결국 사토시도 반쯤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사토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냉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어쩌지? 집 열쇠를 두고 나왔네? 어쩔 수가 없네. 사토시한테 연락해야겠다. 여보세요? 사토시, 갑자기 미안한데. 무슨 일인데? 미안해. 집 열쇠를 두고 왔어. 지금 집 앞인데 문 좀 열어줘. 열쇠? 그거 내가 네 가방에서 빼놨거든. 뭐? 무슨 말이야? 열쇠를 왜 빼놔?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 대들 바에는 이제 더는 널 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미안하지만 나가줘. 네 짐은 정리해서 뒷마당에 뒀어. 만에 하나 잊은 건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줘. 나중에 딴소리하면 곤란하니까. 뭐라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왜 오기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문 열어! 싫어.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오늘부로 너같이 말 안 듣는 불륜녀랑은 연 끊을 거야. 뭐? 불륜녀? 미쳤어 진짜? 그런 적 없다고 골백 번은 말했겠다. 아직도 의심하는 거야? 거기다 우리 엄마의 선의까지 무시했잖아. 그 벌이야. 지금 당장 나가. 이게 뭐야? 내가 사랑하던 사토시가 아니야. 사토시는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사토시의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사랑하던 사토시로 돌아올 줄 알고 참고 있었는데. 하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렇게 나온다면 철저하게 반격해주지. 그래, 나도 더는 못 참아. 너랑 연 끊을 거야. 사토시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지 몰랐어. 나도 그럴 생각이야. 오늘부로 이혼해. 이딴 집구석 더러워서 나간다. 나중에 이혼 신고서 보낼게. 난 진심으로 정말로 널 사랑했는데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그런 날이 오려나? 오히려 후회하는 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을 잃은 너일걸? 그딴 불안정한 일이 나오는 주제. 그래. 원조 교제하면 되겠네. 여자는 편해서 좋겠다. 막말을 쏟아내는 사토시에게 대꾸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 난 담담히 얘기했다.
뒷마당에 내 짐이 있다고? 지금 확인할 테니까 전화 끊지 말고 있어. 그래, 확인해봐라. 그러고 나서 나는 짐을 확인했다. 컴퓨터 용품과 양복, 속옷, 액세서리, 구두가 상자 안에 마구 처박혀 있었다. 이것만 봐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느껴진다. 이제 끝났구나, 사토시. 짐 다 확인했어. 빠진 건 없네. 이혼 신고서는 부모님 댁으로 보내줘. 그럼 이제 끝이다. 그래,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잘 살아. 그렇게 전화를 마치고 난 사토시의 연락처를 지웠다. 렌터카를 빌려 짐을 싣고 본가로 향했다. 사정을 들은 부모님은 당장 그놈 집에 쳐들어가겠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더는 얽히기 싫어서 부모님을 말렸다. 사토시는 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내가 위자료를 내야 한다며 난리를 피웠지만 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결국 증거가 없어서 나는 내가 산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토시네 집에 두는 걸 조건으로 함께 모은 돈의 70%를 지급하는 걸로 이혼에 합의했다. 드디어 이혼을 한 나는 적금을 깬 돈으로 아파트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돌싱이 됐지만 친한 친구와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다. 우와, 여기가 차라코 새 집이야? 엄청 좋다. 그치? 요즘 일도 잘 풀려서 사토시랑 만날 때보다 좋은 집에서 살 정도로 형편이 좋아졌거든. 그렇구나. 이혼하길 잘했다. 응, 맞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즐거워.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전부 쓸 수도 있거든. 그래, 남편이랑 같이 살 때는 여러모로 정말 힘들었잖아. 늦게까지 남편 퇴근하는 걸 안 기다려도 되고 같이 술도 안 마셔도 되니까 살까지 빠졌어. 그래, 지금이 훨씬 보기 좋다.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얼른 전골 파티 시작하자. 어? 이런 시간에 누구지? 택배가 이런 밤에도 오나? 모르겠네. 누구지? 사토시?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차라코, 오랜만이다. 만나는 건 2달 만인가? 잘 지냈어? 이렇게 좋은 곳에 살다니 깜짝 놀랐다. 갑자기 뭐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너랑 나는 이제 생판 남이라고. 제발 부탁해. 내 얘기 좀 들어줘. 잠깐이면 돼.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괜히 소란을 피우기 싫어서 사토시의 부탁에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다. 오랜만에 만난 사토시는 어딘가 행색이 초라하고 조금 야윈 것 같았다. 고작 2달 만에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친구도 있으니까 빨리 끝내줘. 차라코,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도와줘. 갑자기 뭐야? 이웃들이 보면 어떡해.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실은 얼마 전에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올 봄에 새로운 상사가 나보다 어린데 그게 너무 열받아서 일도 잘 안 풀렸고 거래처에 문제까지 일으켜서. 아, 그래서 그렇게 성질을 낸 거구나? 그야 그렇겠지. 자기보다 어리고 유능한 상사가 짜증난다고 쪽팔려서 어떻게 말하겠어? 근데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거든?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러다가 나 집세도 못 내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 알 바 아니라고. 그렇게 곤란하면 생활보호라도 받지 그래? 나도 네 얼굴은 꼴도 보기 싫거든? 난 네가 그렇게 바보 취급했던 재택근무로 돈도 왕창 벌어서 잘 살고 있거든? 기다려.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받아줘. 이건 저저번 달 급료명세서? 아, 이게 또 너희 집으로 갔구나? 가져와줘서 고마워. 실은 나도 그 명세서를 봤어. 너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고 있었구나.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뿐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재택근무로 돈을 벌어준 거지. 이렇게 열심히 내 버팀목이 되어준 거구나. 너처럼 좋은 여자는 또 없을 거야. 이제 과거 얘기야. 사토시가 진작에 그걸 깨닫고 알아줬더라면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런 미래는 없어. 지금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부탁해. 나한테 다시 돌아와줘. 뭐? 물론 집세는 차라코가 내 성의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70%를 부담할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때 나는 벌어진 입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더러 그렇게 불륜녀라느니 엄마를 무시했다느니 헐뜯어놓고 태도를 싹 바꾸다니. 그 한심하고 야비한 모습에 지금까지 꾹꾹 억눌러뒀던 마음이 전부 폭발했다. 아까부터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만만해 보여? 이렇게까지 내조해준 아내한테 온갖 모욕을 준 쓰레기 남편을 미쳤다고 돌아가냐? 차라코. 애초에 네가 맞벌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돈만 잘 벌었더라면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어. 아니, 그건...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하니까 아내한테도 버려지고 회사까지 잘렸겠지. 이 모자란 놈아. 차라코, 왜 그래? 차라코 목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던데? 그러게, 소리 엄청 크던데 괜찮아? 아, 타케루, 유타,
다 들렸구나. 일이 좀 있어서. 이 사람들은 누구야? 아, 참, 소개해줄게. 내 남친 타케루랑 친구 남친 유타야. 뭐라고? 벌써 애인이 생겼다고? 그래, 아까 너도 말했듯이 나같이 또 좋은 여자 없잖아. 금방 생겼지. 이제 너한테는 볼 일 없어. 이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사랑이 그렇게 쉽냐? 그딴 거 진작에 식어 빠졌거든? 그렇게 뜨거운 프로포즈까지 해줬는데 미안해. 이제 넷이서 전골 파티 할 거니까 빨리 좀 나가줄래? 너처럼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골 맛 다 버리거든. 젠장! 결국 사토시는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다.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는 모습이 정말 통쾌했다. 그 후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토시는 결국 본가로 돌아갔다. 33이나 돼서 부모님한테 얹혀 살면서 구직을 하는 모양이다. 완전 불효자라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토시가 SNS에 매일 우울한 감성글을 올리는 걸 우연히 친구가 발견해서 읽어봤기 때문이다. 왜 나만 불행해진 거지? 엄마가 알바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나이로 아줌마들이랑 알바라니 절대 못해. 재택일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차라코는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참나 진짜 웃긴다. 구야, 난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니까. 나이, 성별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든 최소한의 결과가 나온다. 그걸 모르는 사토시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겠지. 참고로 나는 지금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타케루는 사토시와 다르게 날 우선시하는 최고의 남친이다. 다들 사토시같이 못난 남자한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